그다음 옥에서 석탄 캔서 방위를 한 70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요한명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그러면 저는 이거 거의 모르시는 거죠. 저는 제 발표문 맨 뒤에 보면 제 소개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쓴 책이랑 문제랑 쭉 소개를 해놨는데 저는 항공대 오기 전에 중국 연영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 정도 제가 중국 대학의 교수로 있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답사하면서 요한문명을 새롭게 만나서 그러니까 요한문명에 대해서 제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책도 여러 번 지금 썼고 그리고 14년에서 15년까지 1년은 적봉대학의 홍산문화의 가장 중심 진대 유적이 많은 적봉대학에서 안식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영대 교수로 하고 돌아와서도 거의 매년 방학 때마다 계속 답사를 하고 있죠. 홍산 답사 언제 오게요? 19년? 저런 거 갈 때 제가 일정 딱 짜줍니다. 저는 20년 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요한문명을 조금 아시면은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한데 하여간 모르셔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는 이게 동부학 5대 사상사와 문화사를 전공한 근데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도 내가 대학 때 다니던 그런 기본 동아시아에 대한 골격이 있잖아요.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기본 프레임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할 거는 글자 그래도 정말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 가장 큰 거는 요한문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문명이 발견된 새로운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가지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요 선덕기원 이거는 모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붙인 거고 요 제목으로는 6월 달에 제가 지금 동양 4대 사상학회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회지에 논문이 실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 하루 종일 하려고 해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20년을 내가 발로 뛰어서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 여러분들이 수행하거나 공부하거나 하실 때 전혀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게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요새 한자의 기원 이런 거에서 설문해자를 인용하는 사람 설문해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라 그럴까? 한자 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해자 권위가 무지무지 컸죠. 근데 지금은 한자의 기원과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설문해자를 인용하면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갑골문 발견 이전의 얘기고 갑골문이 지금 다 발견돼가지고 거의 10만 편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해독된 것만 해도 수만 자가 되는데 아직도 설문해자는 갑골문 연구를 빗대어 보면 설문해자는 한 7, 80% 이상은 다 틀린 겁니다. 저도 이렇게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그 한자가 이게 원래 어떤 뜻이다 이런 거를 그 논문의 출발점에서 하면서 그걸 다 설문해잖아요. 전부 저는 바꿔놓습니다. 도대체 갑골문 발견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설문해자의 그 뜻을 가지고 논문을 쓰네. 틀린 게 거의 대부분이 틀려요. 왜냐하면 설문해자를 쓸 때만 하더라도 갑골문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4가지 지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전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제 견해를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요한문명의 발견, 이제 뒤에서 또 상세하게 할 거니까 요한문명. 여러분들 요한문명 들어본 사람 몇 사람 없으시다고 했죠? 이건 모르면 유튜브 예? 유튜브 봐. 아, 그래요? 뭐 유튜브에 제 특강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저랑 뭐 연배들이 다 비슷비슷하시니까 학교 다닐 때 다 동북아시아의 무슨 사상, 문화, 철학을 얘기할 때, 역사를 얘기할 때 전부 황하 문명에서 뭐 다 전파된 걸로 설명했어요. 근데 그 황하 문명보다도 시기적으로 더 빠르고 문화적으로도 더 빠른 고대 문명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어디냐면 만주 지역에서. 그 요하 문명이라고 명명한 게 95년이에요. 95년에 요하 문명이라는 단어를 박대순이라는 선생이 처음으로 명명을 했어요. 이건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는데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건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게 나면 저 답사 가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천운이 닿았는지 그 한가운데서 제가 중국 교수로도 있었고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벌써 제가 단독 조서만 한 4-5권 될 겁니다. 요하 문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뭐 고대사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선도건, 뭐 이런 어떤 종교 철학적인 어떤 베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부산현 선생이 이하 동서설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야 아마. 그 이하 동서설은 뭐냐면 동이와 하, 즉 중국 족속과 동이족이 동쪽과 서쪽에 나눠서 세력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게 시민 제가 좀 더 뒤에서 상세하게 요새 나오는 게 뭐냐면 이하 선우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산현 선생이 이하 동서설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그 역사학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사기나 이런 정사 기록에는 전부 야만인처럼 기록돼 있잖아요. 가운데 그걸 화이관이라고 하는데 중화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아는 동이 북적 서육 남만 해가지고요.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와 화가 동서의 그 균이란 세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 화이간에 찌든 역사학자들이 있죠. 이게 또라이 같은 놈이죠. 이게 이가 야만인이지 무슨 이 중화민족과 동쪽 서쪽을 나눠서 대립하는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73년인데 그 얘기가 처음 나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정설이에요, 그게. 근데 정설이 그 한동안 있다가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요하 문명의 발견. 이것도 요하 문명의 발견 때문에 새로 나온 건데 소개하겠지만. 그래서 이 역화라는 사람인데 사회과학원에서 석박사를 받고 중앙민족대학 그 겸임 교수도 있어요. 현재 젊은 친구 40 후반 정도 되는. 근데 그 친구가 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제목이 이하 선우설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이와 하가 즉 동이와 그 중화민족인 그 화화족이라고 했잖아요. 하가 동서에 이렇게 균이란 세력으로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이가 하보다 시기적으로도 더 빠른 시기에 출현했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발전했다 그런 거예요. 그 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이 왜 나온 거냐? 요하 문명의 발견 때문에. 이 사람 책에 제가 스캔 받은 거 앞에 보면 홍산문화 여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홍산문화를,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고대 사상사나 문화사나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 바뀌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선도로 수련하거나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그 동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 문화사적인 흐름, 종교사적인 흐름, 이거가 머리에 잡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존의 인식들이 완벽히 다시 짜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거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그 단체마다 무슨 나름대로의 뭐 종지가 있고 뭐 이렇듯이 뭔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 상황 자체를 지금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임금. 요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뭐 동양 철학을 보면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의 도통을 할 때도 요임금부터 시작하죠. 그죠? 요순우탕 문무주공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 철학사에서 도통맥이라고 도통을 할 때도 요임금부터 시작하고 근데 요순시대 그러면 여지껏 다 역사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전설시대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단군 고조선과 관련해서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삼국 유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도 기록했겠지만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모르고. 근데 그 유사부터 기록에 등장할 때 항상 단군 고조선의 건국의 온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혹은 요임금 즉위후 50년 후. 이제 많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요임금과 이렇게 걸어서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임금 즉위후 50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왕응기님 3국 4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임금이라는 존재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군도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그 요임금의 도성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중국입니다. 제 답사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 하여간 이게 언제 확정된 거냐면 2015년 12월 21일 날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여러분들 천안문 앞에 가면 국무원 기자회견실이 있어요. 왕해라는 사람이 그 왕해가 누구냐면 중국 고고학회 이사장 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고고학회의 최고 어른이고 또 당연직 국회의원이에요. 인민대표라고 그러죠. 근데 그 도사회적 발굴 결과를 발굴 보고서가 전화번호가 4권으로 그때 동시에 출간했는데 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 책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발표하면서 무슨 사회과학원 기자회견실은 이런 게 아니라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선포한 게 뭐냐면 도사회적은 요임금의 도성이고 요순시대는 역사시대라는 거예요. 문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철학사건, 뭐 종교사건, 역사건 다 새로 갈아엎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역사학계 수장이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요순시대는 실제 역사고 도사유적은 요임금의 도성유적으로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어마어마하다. 근데 우리한테 그게 팩트를 미치는 건 뭐냐면 단군 고조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기록을 단군 조선은 요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순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되어버렸고 요순 시대는 역사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군 고조선 지금도 뭐 주교 학계에서는 다 뭐 허구라고 그러고 있지만 나는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게.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장 바프티스트 레지라는 불란서 신부인데 이 양반이 1735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1735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신부들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아시죠?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은 한반도에 와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도 궁금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있는 자료들을 그 황실 쪽에 인맥이 있어 황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서문에 써놨어요. 3가지 책을 참고했다 그러는데 그 3가지 책이라는 거를 불란서 말로 이렇게 음사를 해놔가지고 그 3개의 책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저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까지 역사를 짤막하게 정리했는데 처음에는 불어로 썼어요. 1735년에. 근데 3년 뒤에 또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이 발견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책이 여러분들 여기도 뭐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서로 인정을 하진 않지만 환단고기에 나온 것처럼 제가 몇 군데만 소개를 해놓았는데 뒤에 요임금 시대에 같이 경쟁합니다. 고조선이.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한반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온 적이 없는데 황실도서관, 중국의 황실도서관의 자료들을 가지고 한반도의 역사를, 짤막한 역사를 썼는데 그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번역서 나온 거를 보면 불어로 쓴 것도 그대로 영인해 놓고 영어본도 이렇게 같이 뒤에 첨부를 해놨어요. 무슨 소리냐면 단군 고조선이 요임금 시대와 그 갔거나 요임금 뭐 즉위후 50년 이렇게 우리한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단고기가 그런 책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300년 전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새롭게 발견되는데 모르죠, 사람들이. 맨날 환단고기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난 환단고기를 학술적으로 그걸 인용하고 그런 적은 난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안 되고 아직은. 환단고기에 난 위서다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자료로서 사료로서는 인정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근데 하여간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은 이미 이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요하문명의 위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요하의 서쪽 요서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여기가 전부 가운데가 사막입니다. 요하문명의 한가운데가 전체가 사막이에요. 카라친 사막이라고 사막의 크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남북으로 200km에 동서로 500km. 정확히 남한만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사막화되어 있으니까 이 사막에 지금 발견된 거에 지금껏 요하문명 어마어마하게 발견됐다는 그 발견된 거에 수백 배는 사막에 묻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가운데 지역이거든. 근데 그 옛날에는 요하문명이 꼽힐 때는 이 지역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새롭게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 만주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그 말 달리던 선구자만 생각나고 초원만 생각나잖아요. 동북아시아 농경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7000년, 8000년에 기원전 7000년, 6000년에 농경을 했어요. 흑룡화 문화에서 기원전 6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발견된 기장과 조가 재배 기장입니다. 야생종 수집한 게 아니라 재배 기장과 조가 세계에서 가장 이른 기장과 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 완료가 됐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만주 그러면 우리는 맨날 유목문화를 생각하죠. 다 잘못된 거예요. 유목은 그 청동기,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여기가 건조화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유목문화는 새로 들어온 세력이고 얘네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농경이에요. 농경. 단군 신화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쑥과 마늘을 먹으려고 그러죠? 양고기랑 뭐 돼지고기 먹고 있으라고 안 그러죠? 우리는 만주 지역 그러면 다 유목 문화 이것만 생각한다. 전부 잘못돼요. 그건 후대에는 기원전 3000년 이후에는 그 유목 문화가 들어와요. 그 이제 정영진 선생님 그 이제 공공적과 연결시키고 하지만은 하여간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데 청동 문화와 함께 그 이전에 여기는 발달된 농경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수많은 고고학 문화들이 있습니다. 소화산은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답사를 하는 이거는 문화라는 거는 문화 안에는 유적지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적을 파보니까 이게 시기도 동일하고 연대 측정도 해보면 동일하고 기물들도 동일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권으로 묶는 거예요. 소화산 문화만 해도 지금 유적지는 한 40개 되고 가장 핵심적인 홍산 문화만 해도 지금 유적지가 2000개가 넘습니다. 유적지는 단일 유적지는. 그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화산 시기에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빗살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빗살놀이는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은 건설할 때부터 이미 황하 문명과는 완전히 차별적이고 한반도와 연결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게 새롭게 발견된 게 아마 그쪽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발견됐을까? 그거 가보면 아까 사막이라고 그랬죠? 가장 핵심적인 평원 지역이 다 사막화돼 버리고 사람이 안 살아. 그래서 제가 적봉대학의 안식년에 따라 적봉시 면적이 얼마나 많냐면 남한만 해. 시인데. 근데 시 인구가 남한만한 땅에 사람은 430만이 살아. 그 430만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시에 살아, 시에. 그러니까 중심지에 산다, 이 말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현급 그 도심지에 산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적봉 시내도 뭐 가본 사람 알겠지만 차 타고 10분만 나가면 그냥 초원이에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고 건조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막화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이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70년대부터 막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이 홍산문화 단계 가면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이 후기 단계가 되면 기원전 5,500년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3,500에서 이때는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이건 유적을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문명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동이 문명이라고 동이족이 건설한 문명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중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으면 중국의 상고사 모두는 동이의 반개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 문명을 자기 걸로 끌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공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동북 공정,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 말고도 수많은 공정들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석 병용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하가정 하층 여기 가면 완전 국가 단계로 진입해요. 그러니까 하가정 하층 단계부터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단군 고조선 시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가정 하층 상층에 가면 이때부터 비파형 농건이 나와요. 보통 그 주류학계나 이런 데서는 요 시기를 이제 그 고조선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저는 하가정 하층 단계부터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하여간 오늘은 요한 문명의 중심부에 이게 요한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전부 사막이에요. 여기가 다 사막. 지금도 지도에 여러분들 도시가 없죠, 여기? 도시가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를 여행 가는 사람들도 여기가 사막이 그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길도 없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 사막이구나 알 텐데 사막이 무슨 길을 냅니까? 바람 불면 다 없어집니다. 집도 없고. 그러니까 사막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답사 자료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데 하여간 이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 만리장성 바깥이죠? 만리장성 바깥이. 중국의 역사에서 철저히 잊혀진 지역이죠. 장성 지들이 쌓았지 뭐 북방족들은 절대로 경계를 나눈 성을 쌓지 않아요. 몽골 비사를 보면 대칸이 징기스칸의 한 유명한 말이 기록돼.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다. 유목족들에게 성을 쌓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들이 쌓은 거예요. 지들이 스스로 심리적 경계라고 얘기해요. 이 밖은 다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틀린 거예요. 자, 이게 1번, 2번, 3번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앞선, 그러니까 소아서부터 이렇게, 이게 점점 중원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내려가요. 확대되어 내려가요. 자, 아까 우리가 사막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태풍의 북상 경로예요. 지금은 우리가 요쯤에서 태풍이 나는데, 여기서 싹 꺾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태풍이 여기서 중국 남단에 오면 이렇게 꺾여서 한반도 남부로 일본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항상 꺾이는 게 왜냐? 편속본 때문에, 편속본 때문에.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꺾이는 게 지금부터 9,000년 전에는 이 여왕문명 시작되는 시점이죠. 소화소 문화 시작될 때. 그때는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꺾였어. 태풍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지도가 아니라 중국의 고기화학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지도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6,000년 전 되면 산동 반대 알파 여기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한 3,000년 전부터는 지금은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계속 여기서 꺾이죠? 여러분들 9,000년 전에 요동 요소를 가로질러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믿어져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비를 몰고 오죠. 강수량도 풍부했고 여기가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온도, 제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도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당시의 온도가 한 지금보다 한 4, 5도가 높았거든요. 홍산문화 뽑힐 때. 그때 온도가 한반도 중부 지역,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에 이르는 그 지역의 습도나 기온대랑 똑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았죠. 그러니까 문명이 뽑히지. 지금처럼 그때도 사막이었으면 미친놈들이 사막에서 뭔 놈의 문명이 생기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요하문명에서 이제 소화서, 홍융화, 저거, 홍산문화, 이 홍산문화가 가장 핵심적인 신석기인데 요 홍산문화 뽑히던 요 시기에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해수면이에요. 지금의 해수면 높이 요걸 제로로 놓으면 해수면이 한 10m, 13m까지 높았대요. 해수면도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습도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건조한 그런 습한 기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습했어요. 그리고 홍산 문화가 없어지는 기원전 3,000년,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건조 기후로 확 바뀝니다. 이거 밑으로 가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서히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건조 상황이 확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단층작용이 일어나요. 대흥 알령 쪽이 그 만주 요서 지역이 상대적으로 땅이 솟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겠죠, 그죠? 땅이 솟으니까 단층작용이나 대흥 알령작을 타고 그래서 물이 빠지고 하니까 해수면도 낮아지는 데다가 기온도 이거 봐요. 이게 현재의 평균 기온인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요정성 남부 지역에 현재의 평균 기온인데 현재보다 요하문명이 뽑히는 이 시기에 한 3, 4도 높죠? 3, 4도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을 기점으로 단층작용도 일어나고 하면서 건조 기후로 서서히 바뀌어요. 자, 그 요하문명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제 관련 유튜브를 보시든가 2부작, 3부작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은 책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하 동서설을 넘어서 이하 선우설. 이하 선우설은 부산현 선생의 이하 동서설은 정재수 선생이 번역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고 아까도 얘기한 이하 동서설은 예전에는 야만인 취급하던 동의를 화하족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동쪽의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욕 많이 먹었어요, 부산현 선생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근데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되었다가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박스로 정리한 이게 그 책입니다. 저는 사가지고 12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넘기면은 제일 앞에 이게 제일 앞입니다. 출판 정보에 제일 앞에 홍산 여신 얼굴이 딱. 여왕문명 아는 사람이 이게 뭔지 알죠?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그 여신 얼굴인데 앞에다가 이와 동이족은 정착이란 말이에요. 정착 농경 문화를 창조한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 순임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기면
이건 흑융화 문화의 그 돼지를 부장한 묘장 모습을 사진으로 해놓고 이게 홍산 옥길, 홍산 문화의 옥길. 무슨 얘기냐면 이 역화라는 사람이 이하선우서를 쓰면서 그 출발점이 뭐겠어요? 이게 요하문명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그 요하문명을 주도한 사람이 농경문화를 주도한 세력이고 시기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선 세력이라면 하보다. 이해가 돼요?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화하족 그러죠? 예. 중국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현재 중국인의 주도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하와 이제 화하족 중국 쪽 족속과 청동 유목문화. 그러니까 하족은 뭐냐? 중국을 대표하는 하족은 뭐냐? 유목 세력이라고. 유목 세력은 서방으로부터 진입한 세력으로 가요. 그 이전에 동이족이 동부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쫙 퍼뜨리고 살고 있었고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청동기를 가지고 그게 하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래서 그 하를 대표하는 인물로 해놓은 게 황제예요. 황제. 옐로 엠페러. 자기네들 황제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는. 물론 하여간 이 견해를 뭐랄까 비판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 그건 나중에 하여간 이런 시각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 증거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하면 요하문명의 발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는 그걸 박스로 정리하고 읽었습니다. 자, 이는 지역적으로는 동쪽 산동을 포함한 동쪽을 점유하고 있었고 하나 융적은 지역적으로 서쪽에 있었고 시기적으로는 이거보다 이게 앞서고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동아시아의 토착 세력이다 이거야. 이는 그리고 얘는 이주 세력이야. 서방으로부터 들어온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세력이고 청동기 시대의 유목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세력이다 이거. 청동기 문화와 유목 문화를 가지고 생각해. 그 전에 얘네들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 농경 문화를 창조한 세력이다. 그게 동이다 이거. 그리고 뭐 요하무의 홍영아 등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이족은 체질적으로도 몽골이안 계통이고 수만 년 전부터 예를 들어 순다 제국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온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이건 한 3만 년, 4만 년 전 얘기니까 하여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몽골이안들이에요. 이 사람은 몽골이안 계통이고 얘네들은 인도 유럽 인종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그래서 이게 주요 역사인물로 순임금과 뭐 한고조 같은 이게 황계족이고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다. 샘플로야. 그래서 하나라 이전에는 하나라가 지금 중국이 그 하상조 단대 공정을 거치면서 하나라의 공식 연대는 하나라 우왕의 하나라의 공식 연대는 BC 2070년에서 BC 1600년. 예전에는 하나라의 그 설립연대나 멸망연대에 대해서 수십 개의 가설이 있었는데 하상주 단대공정하면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하상주 시대의 도성유적을 다 새로 발굴 17군데. 그래서 이것도 공표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역사책에 이 연대가 공식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 하나라 건국 이전에 동아시아는 전부 이의 땅입니다. 이 중에서는 대우 부자가 하나라를 건설한 이후로 동이와 서이 사이에 구별이 있게 생겨요. 하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하나라 세력들도 대우가 하나라를 건립하면서 이 중에서 동이와 서이가 또 나눠진다 이거.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 잘 몰랐는데 하나라 건국 이전에는 유목과 농경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 세력들이 들어온 거다 이게 서방에서 청동 문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상세한 건 여러분들 뭐 나중에 그 자료 좀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또 강조하지만 요하 문명의 새로운 발견.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동이족인데, 그죠? 근데 그 동이족의 문명이 발굴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판을 새로 그리는 거예요. 상고사의 그림을 새로 그려. 지금은 중국이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소개하면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상세하게.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새로운 지평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도사이족이 새롭게 발견합니다. 사실 발견된 거는 78년부터인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원체 크니까 자 여기가 황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 인분시 여기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 인분이는 여기가 하상주의 중심지인데 여기가 다 하나라 상나라 다 여기서 딱 여기가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분시는 옛날부터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그 전설이 있었고 거기 가면 지금도 요임금의 무덤도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거기가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전설과 소문이 있어서 자 여기인데 이게 인분시거든요. 전체가 인분시는 직할구 하나 그 직할구 그러니까 이 인분시의 시정부가 있는 데가 요도구예요. 이름이 이 한자 읽을 줄 알죠? 요임금의 도성구요. 지금 바뀐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여기는 요임금의 그 도성이 있던 곳이다 그런 전설 때문에 옛날부터 지명이 그렇고 몇천 년 전 그러니까 한나라 그때부터 이미 요임금의 제사를 지내고 사당도 있어요. 요묘가 있어요. 요묘에는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저는 직접 답사를 갔죠. 요순우 세 명을 가운데 요임금이 있고 좌우에 우임금과 순임금을 모셨어요. 그 규모가 우리나라 경복궁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요. 근데 그런 전설을 바탕으로 그런 이름도 요도구로 해놨는데도 진짜인지 이게 전설인지 몰랐었는데 여기에서 도사요정이 발견돼요. 요임금의 도성이 확인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 요도구는 이제 그 인분시의 중심 행정 중심지인데 그게 요도구라 했잖아요. 요도구를 확대를 하면 여기 요도구예요. 요도구에 가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여기에 요능이 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능이 있어요. 비석에 요임금 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에 시신이 있는 건지 하여간 그런 전설이 계속 있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2번이 요묘. 1번이 요묘. 요묘 아까 그 하루 종일 돌아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이게 요묘예요. 얼마나 큰지 보세요. 경복궁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요임금 도성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제사도 지냈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확인이 안 된 거지. 진짜 여기가 그 요임금의 도성인지 그게 이제 확인이 돼요. 요묘들. 그 다음에 요임금이 거처했다는 마을도 복원을 해놨어요. 도사유적 발견되고 복원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요임금이 살던 마을이다 하고 그런 유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사전동이라고 그 요임금이 그 사슴선녀를 만났다는 그 전설이 있는 시경서경 같은데 뭐랄까 동굴 그것도 예전부터 있었어.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발견이 돼. 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는 도사유적은 면적이 430만 평방미터인데요. 이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내성과 외성을 갖추고 있는데 외성으로 둘러싸이는 안에가 280만 평방미터예요. 우리식으로 평으로 하면 이거 3.3으로 나누면 대충 3으로 나누면 3, 9, 27 90만 평이에요. 90만 평.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만한 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들이 살고 있는 내성만 해도 13만 평방미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고학자들이 발굴 보고서 4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갖고 있는데 방국 단계나 혹은 왕국 단계의 도성 유적이다 이게. 그리고 시기는
보통 기원전 2500년에서 1900년까지 보는데 그 도성이 유지되던 시기는 기원전 한 2400년 그 전후한 시기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 탄소 측정한 거예요. 나이테 수정 거쳐가지고 다 절대 연대로 환산한 거.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당군고조선도 뭐 우리가 기원전 2333년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요임금도 언제로 비정해 놓은 거와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 영문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도성 유적에 대해서 기원전 2400년경에 조기 사전 국가의 수도다. 그 왕성 유적 2400년경에. 자, 우리가 2300 BC 2333년이면 2400년에서 한 얼마나 한 60년, 50,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요임금 즉위 후 50년 후 뭐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기록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백제시대 신라에도 국사를 편찬했었잖아요. 그죠? 고구려에도 국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 뿐이지. 우리한테 역사책이 다 있었는데 지금 불행하게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도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사람 이름 내기 그렇지만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고려 시대 때 완전히 그 새롭게 날조된 거다 당군 신화는. 웃기는 짜장면이 될 수 있고 불행하게 언제 어디선가 어디 또 토함장 석굴 같은 데서 국사가 발견될지 압니까 또 시대 기운이 있으면. 근데 하여간 이 도성이 발견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정식으로 공표를 합니다. 여기는 최초의 중국이고 요임금의 도성인 평양성이다. 자, 그래서 당요, 우순, 하합, 상탕, 주공, 우리가 요순, 우탕, 문무주공 가는 도통맥을 역사시대를 여기까지 올립니다. 역사시대. 실존 인물이 됩니다. 자, 그 답사 사진을 제가 몇 장만 보여드리면 여기가 도사회적 그 옆에 그 건설을 해놓은 임시 전시실이에요. 제가 이게 몇 년도 2016년에 제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 임시 전시실에 뭐라고 써요?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그 이름이 뭔지 알죠? 당나라. 우리 그 조선도 이조 시대 때 조선이라는 그 옛 이름을 쓰듯이 당나라는 이 당자를 요임금의 당국의 당자를 끌어서 다시 한당 원명체한테 당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중국이고 여러분 보세요. 요 양쪽에 뭐 이상한 게 이게 최초의 문자입니다. 갑골문보다 700년, 800년 빠르고. 그다음 여기 뭐라고 해요? 제요고도. 요임금의 옛 도성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시실이에요. 그 전시실 안에 들어가면 이 내성 외성을 이렇게 복원해 놨어요. 복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게 외성이 천단도 있어요. 천단. 완전히 국가책이에요. 악기도 있고 묘가 700 현재까지 발견한 묘가 772개예요. 그다음에 왕릉급에 해당하는 묘가 지금 제 책에 상세히 한 100쪽 소개해놨어요. 최초로 소개하는 거예요. 왕릉급의 무덤이 4개인가 3개가 발견됐어요. 거기는 뭐 각종 악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경, 서경 같은 데 기록만 전하던,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타고라는 게 있어요. 타고. 북인데, 타고라는 게 뭐냐면,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타고라고 해요. 근데 기록은 있는데, 실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발견했어요. 도사여적에서. 타고가 4개인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시경, 서경 같은 데 기록된 타고라는 게 그냥 요임금, 순임금이 다 전설시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타고라는 게 있었나? 전설적인 인물이고 근데 그 타고라는 기록은 있는데 실물이 없는데 여기 실물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 서경 이거 웃기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시하는 나불거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아시아는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전설처럼 얘기되는 게 거의 다 역사화됐어요. 요승까지. 아니면 이제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정영주 선생도 막 특강 할 때인데 뭐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하는 마이다스 왕 실존하죠? 미다스 왕 실존하죠?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말에다가 무슨 전쟁에 트로이 그것도 이제 실존하죠?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전달되는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창작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는 서양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끊임없이 구전되는 것들이 실제로 이집트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확인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거 발굴이란 전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발굴하는 것도 이집트 사람들이 안 했어요. 얘네들은 가난해서 그거 발굴할 돈도 없어요. 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데 그 백작, 후작 이런 놈들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사람들 데려와서 발굴한 거예요. 이게 도성유죠. 그리고 세계 그 전시실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 이게 문자 편호라고 하는데 이 양쪽에 한 글자씩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최초의 문자입니다. 이거는 문자고, 요거는 요자로 봅니다. 요임금 할 때 요자. 요거는 좀 이견이 있어요. 이자나 명자, 또 다른 이런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자로 봅니다. 이건 각골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각골문보다 700년, 800년 앞섭니다.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각골문이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라고 틀린 말이죠? 팔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제가 그 얘기에서 다, 우리가 당군고조선 얘기할 때 모든 기록이 다 요임금과 같은 시대나 여기 저기 오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왕문기 다. 그게 이제 실물이다. 그러니까 실제화할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져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그 요하 문명 지역에 그 하가점 하층 청동기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기가 기원전 2300년에서 1600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소병기라는 분은 아실 쯤에 중국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소병기 선생은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 반국 단계에 문명 고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최고의 고고학자가 반국 단계의 국가가 있었다. 요서 지역에. 그 다음에 설지강 같은 사람도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 단계의 유물들이나 석성, 칠을 갖춘 석성 이런 걸 보고 야 여기에는 요서 지역에는 하가점 하층 단계에 하나라보다 앞선 아까 하나라가 요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앞선 문명 고국이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은 그 문명 고국이건 문명 대국이건 비정할 국가 이름이 없어요. 중국 역사에. 요서 지역에 그런 문명 고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국가가 있어 전설도 없어요.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문명 고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신화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조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도 최고의 학자들이 나라 이름은 모르겠는데 고고유적으로 봐서 요 서요하 지역의 요한 문명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단계가 되면 하나라보다 시기가 앞선 문명 고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 학자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근데 그 나라를 자기네들은 비정할 나라 이름이 없어서 비정을 못하니까 그냥 문명 고국이 있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 하려면 저는 밤새서 해요. 네 번째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한 레지신부 자료. 레지신부는 요 책인데 이렇게 유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레지신부 자료와 요한문명의 새로운 발견 결과들과 레지신부 자료의 중요성을 번역을 한 유정이 하고 내가 신문 대담을 4차례 한 게 서울경제인가? 거기 4차례 대담이 있으면 뉴스에서 우시라를 검색해보고 그것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 책을 읽기 전에 엑기스를 도대체 뭐가
쟁점이 하는 거를 대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4차례 굉장히 깁니다. 그거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자료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황실서고에서 예수계 성교화인데 중국 황실서고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황실서고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어요, 이 사람. 이 신부. 이 사람은 1663년에서 173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게 옆 나라에,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와봤지만, 옆 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기가 황실 사고에 가보니까 한국 책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불어로 쓴 거를, 그게 35년에 불어로 쓴 거예요. 죽기 3년 전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그걸 또 많은, 그때만 해도 불어라는 게 통하는 데가 안 많으니까 영어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 책을 새로 발견해서 찾아내서 이 양반이, 아까 유정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고대에서 하상주 할 때 하나라 전공으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한동안 미국 가서 공부를 때려쳤다가 뭐 사업한다고 다시 와서 지금 박사과정 새로 들어갔어요. 당국대로. 이런 거 할래 니가 고대에서 지도할 사람이 없어. 지금도 저하고는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레지 신부의 기록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1735년이면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환단고기라는 책도 아무도 모를 때예요. 환단고기를 뺏긴 게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게 유정이가 번역한 것 중에 고조선에 대한 첫 장면인데, 자, 조선인은 기원전 2357년 치세를 시작한 요임금 때부터 BC 2188년 치세를 시작한 하나라 3대 왕 태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속민이었다. 그러니까 속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요임금 때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1735년에 기록한 거예요. 환단고기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 하여간 이 사람이 참고한 황실 사서 중에는 이렇게 기록한 게 뭐가 있었겠지. 그거를 지금도 중국 사고전서에는 최소한 없어요. 사고전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CD로지만. 사고전서는 한 7만 권이 넘는 게 CD로 60 몇 장이더라. 한 이따만한 박스로 제가 거의 영인하는 거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라 제위를 찬탈하고 기원전 1760년 중국을 통치한 상나라 성탕의 무력으로 고조선을 제압하고 다시 조공을 받지.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요임금 시대부터 존재해가지고 어떨 땐 조공을 바치고 어떨 땐 반란을 일으키고 어떨 땐 침공도 합니다.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중국 황실의 자료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속민이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임금 시대에 같이 있었어 옆에. 그럼 평양이 되면 되냐 이 말이야. 지금의 주위에서 얘기하는 북한의 평양이 도성이었으면 요임금이랑 어떻게 싸우고 속민하고 합니까? 쳐들어가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조선의 중심지를 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게 유정이라는 번역한 친구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분포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게 나나를 훨씬 넘어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뭐 침공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산동 지역으로 침범합니다. 이게 11세기 이전이, 그러니까 요임금 시기부터 기자조선 전까지 이 영역에 고조선이 있었다.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이제 진계 이후 진구여도 많이 밀리지 않는데 기껏해야 이 위쪽이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 기록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진짜 맞는지 우리가 이제 검증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레지 신부가 기록한 자료를 거기 이제 문장으로만 써 있으니까
그 번역자가 여기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자료죠.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요임금 시대에 뭐 신속을 했건 조공을 바쳤건 조공 바칠 때도 있고 반란을 일으킬 때도 있고 산동지방 침봉도 하고 북한의 평양이었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에서 어떻게 산동까지 침범하고 뭐. 1735년 하면 청나라 시기, 네? 청나라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고전서도 청나라 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자료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 그 아까 그 사고전서에 사고전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황실 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사고전서라는 게 청왕조의 그 황실 문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런 한반도와 관련된 거는 빼놨든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창작했어요? 말이 안 돼. 자기가 어떤 책을 참조했다 3권을 10권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불어로 이렇게 음사를 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 아직도 몰라요. 저도 추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 불어로 쓴 원본은 영인을 해놨어요. 그 책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서. 자, 선도기원관에서 이건 뭐, 사실 여기 저 풍류도 모임이라 그래서 그냥 곁다리를 좀 넣어놓은 건데 저는 그래서 선도의 기원을 보통 이렇게 단군 시대로 막 하는데 저는 홍산문화까지 올립니다. 홍산문화까지. 요번에 내년부터 제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에 연구 주제로 내가 학교에 신고한 게 한국 선도의 기원과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상세한 건 하겠지만 그래서 이 홍산문화 시대에 체계화돼서 한반도 지역으로 여러분들 아는 선도나 풍류도 그다음에 민족 종교 쪽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본으로도 당연히 넘어가고 중원 지역으로는 신선상이나 황로와 도가 계통으로 쭉 이어져. 근데 한반도 지역과 중원 지역은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 이 중원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얘네들은 개인 사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신선사상 해봐야 호흡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안 죽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로 연결된 맥은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수행을 실천을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가계통 이런 것들은 현실과 떨어져 가지고 모호흡하면서 무병장수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그 어떤 독자적인 세력으로 뭐 체계화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실천을 한 거예요. 정치에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고구려나 부여 이런 데 선인이라는 그 뭐랄까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이라고 하나요? 뭐랄까 직위가 있었잖아요. 대형, 뭐 대대형, 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화랑 시대가 오면 화랑이라는 제도를 화랑들을 거느린 그 위에 국선이 있었어요. 국선 아시죠? 국선 밑에 풍월주 뭐 이렇게 아주 조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도라는 게 한반도 쪽으로 맥으로 내려온 거는 실제로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한 거예요. 중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게 어쩌면 핵심인데 얘는 그게 없어지고 조금만 기다려. 개인 수련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결정적인 차이. 초등학교 쪽으로.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또 술 먹으면서 할 얘기 많을 건물 테니까. 그래서 제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중국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산동반도 아니 요동반도 있고 시명이 있고 제가 안식에 있는 적봉이 있습니다. 적봉. 이거는 뭐냐면 점들은 뭐냐면 신석기 유적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견된 대충 막 산발적으로 있죠? 잘 보십시오. 이거는 청동기 유적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몽고 지역과 여동성 지역에 청동기 유적 발견된 거를
수십 년 동안 발견된 거를 유적지를 하나씩 점을 찍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요령성 거는 또 요령성만 따로 나와요. 내몽고는 내몽고 이만한 그 유적 자료 지도집인데 저는 연구를 필요하니까 이제 요령성, 길림성, 그다음에 동북 삼성하고 내몽고, 화북성까지만 샀어. 그거는 이제 스케일이 다르니까 내가 포토샵에서 또 오래간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몽고는 하도 많아가지고 점 하나가 작아. 요령성은 점 하나가 좀 크고. 근데 하여간 내가 왜 이걸 만들고 내가 포토샵 실력이 없었는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솔직히 청동기 유적이 압도적으로 밀집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화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가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견된 것도 최소한으로 발견됐다고 생각해. 왜? 여기가 전부 뭐라 그랬어요? 사막이라고 지금.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건조화되면서 지금 여기 사막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여기 지금 허옇게 보이 여기가 다 사막이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있는데 사막이 있어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거 당연하죠. 왜? 요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요하의 중류 지역이 평원 지역이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신석기 유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신석기 유적 발견된 것도 보면 이 요하잖아. 요하 주변에 없잖아. 사람이 안 사는데 어떻게 발견되겠어? 사막 한가운데. 다 이런데 산, 기슭 이런 데 발견되죠. 여기 사막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계속 온난화 되잖아요. 만주지역이 건조를 벗어나서 비 좀 내리고 하면 여기 사람들 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난 발견되더라고. 저 신석기 유적부터 청동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유적이 여기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그런 거 조양, 적봉, 오항기를 잇는 요 삼각지역 여기가 내가 보기에는 고조선의 중심지고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라. 그래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하가자 마천이 북경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유인군과 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지. 자, 그걸 확대하는 거예요.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거 만들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 스스로. 비파형 동검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학교 때 배운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뻘겋게 하고 고조선의 강역 혹은 문화권 해가지고 세력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익숙하죠?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하고 세형 동검하고 이렇게 그려놨죠. 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이거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지점에다가 비파형 동검을 하나씩 그려놓은 거야. 몇 개가 어디에서 발견된 건 없어. 그냥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디에서 많이 발견된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북쪽에는 여기 있어요. 이민화 매광이라고 고름페알 저 끝에 있어요. 이게 82년에 발견돼요. 그리고 산동만두 지역에 이게 지금 김정배 선생이 2010년 논문에서 내가 지금 요 산동만두에 5개가 발견돼요. 그 사진자료 갖고 있어요. 여기 5개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한 3개 정도 발견된 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긋는다 그림을 세력권이다. 그럼 이게 세력권이면 이게 고조선인 거지. 세력권을 이렇게 해놓고 비파형 동검은 누구든지 우리 교과서 어디에도 그래.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준다. 혹은 고조선의 영향권이다.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해. 모든 책이 국사 교과서. 그래놓고 고조선은 여기래. 미친놈들 아니야. 그리고 이 자료는 뭐냐면 2010년 김정배가 논문을 쓰던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더 발견됐지만 전체 비파형 동검이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331개 2010년 기준으로 2000년 기준이고 2010년인가 김정배 하여간 그 논문 쓴 당신을 기준으로 331개인데
보세요. 한반도 남북한 다 합쳐도 75개밖에 안 돼요. 절대 다수는 어디에 있어요? 요동, 요서. 아시겠어요? 3분의 2 이상이 요동, 요서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심지가 어디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요서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드린 이 지역이야말로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이고 단군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요소 아닙니까? 예? 요소라고 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요소죠. 요소는 노하의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 제 책에서 소개한 거지만 제가 이게 몇 년? 2015년에다 조양 있죠, 조양. 네. 조양 아세요? 자고요. 여기가 조양이에요, 조양. 윤영성 동쪽 끝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조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조양을 아사달로 비유하는 학자들도 많고 그런데 근데 조양에 가면 조양시 박물관이 있어요. 조양시 박물관에 가면 이 청동 검을 소개하는 이 박스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사진 보이죠? 이 박스 안에 비파형 동검이 23개가 전시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슨 국립박물관이나 무슨 지방의 박물관 가보세요. 뭐 대구 박물관 이런 박물관에 비파형 동검 하나 제대로 있는 실물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한 합쳐서 75개인데 그냥 반반씩 해가지고 한반도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한 35개, 36개 있다 그래도 더 박물관 하나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 박스 하나에 21개가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설명문이 있죠, 여기? 한자로 된 한자에는 2010년까지 조양 지역에서 발견된 게 100개가 넘었다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제 책에 나중에 보시면 책에 그것도 다 해놨어요. 100개가 넘게 발견됐다. 그 중에 23개만 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비파형 농검이죠? 거푸집도 있어요. 거푸집도. 여러분들 거푸집이 있는 거하고 비파형 농검 하나하고는 무게가 달라요. 고고학적으로. 이 거푸집이 있다는 건 생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개를 만들었는지 뭐 500개를 만든지는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거푸집 만들고 하나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 보통 활석으로 돌로 만들어요. 돌로 만드니까 녹여서 부으면 떨어내면 하나 만들어요. 또 부으면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적봉 지역에 저는 20년이 넘게 돌아다니고 그 적봉 지역에 파린 우치자치 뭐 이런 여러 박물관이 많은데 거의 다 거푸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파형 동검 거푸집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용을 써도 보기 힘들 겁니다. 박물관마다 있어요. 철령 박물관에도 있고 환인 박물관에도 있고 요서 지역에서도 적봉 박물관도 있고 뭐 하여간 애지간한 박물관에 비파형 동검 물론 거기는 그렇게 서주시대 동검 거푸집 이렇게 써 있어요. 고조선이라는 지들이 쓰겠어요? 안 쓰지? 그리고 여기 전시 박스 옆에 동상 같은 게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누굴까요? 중국 학자들이 비파형 동검 전시된 옆에다가 비파형 동검과 동반 출토되는 같이 출토되는 청동 투구, 청동 갑옷, 그다음에 단추가 달린 장화를 신켜가지고 비파형 동검을 딱 들고 있는 장군 모습을 동상을 만들어 실물 크기로. 이게 누굴까요? 이게 당군이지. 우리는 당군을 이런 모습으로 기억해요. 왜 입다구로 그렸냐 이게. 왜? 그때는 기원전 2333년이면 야 이건 무슨 역사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시 시대도 아니고 옷을 벗겨놓자니 그렇고 옷은 입혀놨는데 야 그래도 이게 뭔가 너무너무 원시 시대니까 풀떼기 걸쳐놓은 거예요. 이게 정부 공인 영정 1호예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공인 영정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78년부터 헌정회에서 야 이런 거 좀 치우자. 요새는 이거 쓰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이거였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원전 2300년이면 거기에
하나라보다 앞선 문명 대국이 있었다.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 거를 요하 문명이 발견되기 전에 꿈도 못 꿨지. 요하 뒤에 보여지고 있다. 이미 홍산문화에는 남녀 신상을 모셨는데 별도의 공간에 사원을 지어가지고 이게 북한 연주. 북한도 똑같아. 북한에도 당군 93년에 당군능 만들잖아요. 당군능 여러분들 못 봤죠? 당군능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나온 당군능 조선 기념 우표예요. 우표. 우표에 나오는 영정원. 그래서 당군능 지으면서 좀 인간답게 변했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때부터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군 할아버지 모습이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 동화책 보면 수염이 호해다. 난 그게 진짜 잘못해. 당군 할아버지라는 표현은 모습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혈연적으로 할아버지라는 거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당군은 창제신이 아니라 건국 영웅입니다. 국가를 건설한 건국 영웅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나라를 건국한 건국 그 영웅이 할아버지가 건국하는 거 봤어요? 웃기는 짜장면 같은 일. 말 타고 막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저 사진에 이거 보는 것처럼 우리는 비파형 동검 하나만 기억하지만은 비파형 동검의 절대 다수는 요동 요소에서 발견된다고 그랬죠? 그 요동 요소에서 석관에서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은 이런 것들과 같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청동 모자, 청동 갑옷, 청동 신발, 청동 단추가 있는 가죽 신발 이렇게 같이 공반 출토. 이게 중국 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전시장에서 보면 투구 이런 거 그려놨죠. 여기 같이 동반 출토되는 거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던 그 최고의 수장의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이게 당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모습이 할아버지라는 게 아니다. 혈연적으로 우리 할아버지라는 의미지. 근데 애들, 여러분들 동화책 이런 데 보면 할아버지야 다 수염 보호해가지고. 국화문에도 그렇게 돼 있지. 이것도 녹화하니까. 하여간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아마 익숙히 봤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당군 영정에 대한 여러분들 남북한 영정이 다르죠? 예. 비슷하지만 다르잖아. 근데 동일 인물이잖아요. 그냥 다 당군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최소한 남북한 영정이라도 통일하자. 어? 국가 통일 아직 용언할지 모르지만 너도 당군이 시조라고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면 최소한 당군 영정이라도 통일하자. 그 논문을 썼어요. 당군 북방민족은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1572년까지 계속 귀걸이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이상하게 보이죠? 조선시대에 다 귀걸이 했어요. 남자가. 귀 뚫어가지고. 그 왕조실록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별도 논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자료 맨 뒤에 가면 제 홈페이지가 있죠. 개인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발표한 논문 다 무료로 다운받게 다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남북 당군 영정의 통일을 위한 제안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래서 이 홍산문화에 보면 이게 여신인데 이 여신의 얼굴이 발견돼. 손발의 모습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견. 여기는 얼굴이 없어. 여기는 얼굴은 나왔는데 손발의 모습이 없어. 손만 이렇게 파괴됐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우아량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전시가 돼. 여신의 모습. 여러분들 반가부자 틀었죠? 완전 명상자죠. 그리고 이게 남신상인데 이거는 2012년에 발견됐어요. 이제 도서 남신상 치면 뉴스에 중앙일보 이만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발굴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사진을 수백 커트를 찍었어. 물론 엠바고하고 중국에서 먼저 기자회가 알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라. 저는 그냥
이거 꺼내놓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 그 중에 몇 개인데, 이것도 발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손 모습, 이게 아까 여신상처럼 완전 호흡자세. 그리고 머리 단정하게 다 묶었죠? 네. 여러분들 기원전 이게 5,300년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지금부터 기원전으로 하면 3,3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기원전. 그러니까 5,000년 넘어서의 그 홍산 문화의 신상에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다 묶었다. 산발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백회 부분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게 물론 두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 얘기했지만 여기도 뭐 천통 얘기하는데 수련해본 사람들 이거 알잖아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건지, 아니면 이 독일은 이 밑에 내가 이거 뒤집어서도 사진 찍고 밑에도 이게 구멍이 있어요. 배꼽도 뚫어놨죠. 그래서 이게 크게 말하면 이게 실물이 얼마냐 하면 57cm인가 그래요. 요만한 거죠, 실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이렇게 흙을 구우면 이렇게 수축률이 한 30% 되거든요. 아시죠? 도자기 같은 거 이만한 접시를 만들려면 흙으로 만들 때는 이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구우면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 만들 때는 축소가 많이 되면서 깨져요. 그래서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도 한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은 있는데, 이제 요번에 제가 논문 쓰면서 얘기하게 되면 흑룡화 문화에 기원전 6,000년에 석인상이 있어요. 돌로 만든. 그 석인상 꼭대기에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링크해서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쓸 건데, 하여간 이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건가? 아니면 두 개 다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백회나 이런 그 신과 교통한다는 그 상징으로서의 뚫으면서 동시에 파괴도 막는 이중적인 목적으로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학자들이 발굴된 걸 보고 이제 복원한 모습. 자, 이 천단인데 이게 동북아시아 최초의 천단입니다. 이 홍산문화 이후에 동북아시아 모든 천단은 원형 3단입니다. 지금 북경에 가면 북경 천단 가보는 사람 많죠? 거기도 원형 3단으로 돼 있죠. 그 구조가 다 삼수분화로 돼 있는데 그 삼수분화 얘기가 또 복잡해요. 하여간 이게 홍산문화 유적지 우아량에서 발견된 동북아 전체에서 최초의 천단이다 이 말이에요. 천단인데 고고학자들은 이걸 발굴해놓고 길이만 재는 거지. 여기 최대 지름이 22m입니다. 무지 크죠? 여러분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한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이거 3개만큼 하니까 무지 크죠, 22m면. 근데 고고학자들은 비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이걸 발굴해놓고 이게 센치만 됐어. 이게 몇 미터고 중간건 몇 미터. 근데 건축학하는 놈이, 건축학하는 사람이 비례나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건축학하는 사람이 홍산문화가 원체 뜨니까 발굴 보고서 이런 거 자기도 거기 거대 건축이 나오니까 적성묘가 피라미드 적성묘가 나옵니다. 한 변에 30m씩. 그런 게 수백 개가 나와요. 피라미드 적성묘. 그것도 동아시아 최초의 피라미드 적성묘. 그게 홍산문화에 나와요. 근데 이걸 발굴해놓고 몇 센치다 몇 센치 이런 거만 썼는데 건축학 하는 친구가 논문을 하나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1층과 2층 사이의 간격하고 2층과 3층 사이의 간격이 다르죠. 네. 그죠? 고고학 하는 사람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충 기원전 뭐 5천, 이것도 기원전 3,500년 경이니까 여기다가 5,500년 전에 그냥 대충 천단 쌓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비밀을 풀어요.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원의 내접원, 외접원 이용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나도 이 논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건축학 하는 사람이 천단을 이렇게 설계했다는 걸 얘기하고 논문 그 결론 부분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계된 게 맞고, 만약에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홍산 시기에 이렇게 설계를 진짜로 했다면 홍산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흔히 하는
파의 개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파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시간상 많이 얘기하지만 홍산문화에 어마어마한 그 발굴 유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5,500년 전에 3층 피라미드를 쌓잖아요. 무덤을 3층 피라미드 한 변이 30m야. 그걸 쌓으면서 돌을 네모나게 다 다듬었어. 벽돌처럼 60cm, 30cm 크기로 돌을 다 다듬었어.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내가 책에 4, 5세기의 백제 적석총, 고구려 적석총 비교해봤어요. 여러분들 저 한강변에 가면 서울에 백제 적석총이 3개인가 4개인가 복원을 해놨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그것도 3층, 그게 홍산문화과랑 거의 똑같아요, 크기도. 근데 그거 발굴한 자료들을 보니까 돌 하나도 안 깎았어. 그냥 그 자연석 갖다가 한쪽 모서니까 끝에 나오는 부분만 다듬어서 줄만 맞췄지 안에는 다듬지 않아. 얘는 여기 옆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요 기단석은 네모나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다 깎아서 가요. 너무너무 놀라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내가 백제 적석총 발굴한 걸 사진 비교해놨어. 봐라, 이게 기술적으로도 5,500년 전에 훨씬 앞서있다, 이게 기술적으로. 돌 다루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야. 그럼 뭐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도 놀라운 자료입니다. 이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이게 한 150m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기둥 하나 없이 철골 구조로 딱 도움으로 덮어. 가본 사람 있죠? 이 우아량 이 지점인데 이거 하는데 200억인가 들었어. 이 유적지 보존하려고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3군데 엮어서. 홍산 최초 발견지 홍산 유적군하고 우아량 유적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위가와포라고 홍산문화 마을 유적지가 있어요. 위가와포 3군데를 엮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고 있어요. 국가 예비 후보는 12년에 이미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에서 한 나라에서 세계 유산 등재 신청하는 건 한 나라에서 1년에 하나뿐이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비 후보에는 12년에 올랐어요. 12년.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안에 가면 다 돌덩이하고 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유적지 비중이 있는 중도 유적을 다 깔아뭉개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레고랜드 짓는 데는 거야. 돌아보여. 이런 걸 보고. 그래서 국회 발표할 때 그 중도 유적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걸 다 보여줬어. 중국 하는 거 좀 봐라. 너네 말로만 뭐 문화 대국이라는 게 말만 짓거리면 되네. 이런 걸 보존하는 거 봐라. 아까 위가와포 마을 유적 그것도 다 덮어가지고 보존하고 있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옆에 그린 거. 예? 조금 전에 어디? 방금 옆에 그린 거. 이거 설계. 예. 설계 구경하시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건 이제 소병기 선생 아까 고고학의 아버지,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돌아가셨지만 소병기 선생이 요한문헌이 발견되면서 이 황하 문명과 교류 관계를 설명하는 Y자형 문화벨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Y자형 문화벨트는 한반도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중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나는 A자형 문화대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중국 학자, 저는 홍산문화 국제학술대회가 중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열리는데 제가 한 8번 정도, 7, 8번 정도 직접 저는 중국어로 하잖아요. 중국어로 다 발표하고 중국어로 쓰고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병기 선생이 Y자형 문화벨트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요한문헌은 A자형 문화대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한쪽은 중원 지역으로 중국의 해안을 따라 쭉 남하하고 하나는 한반도로 내려와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하나는 해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동북아의 상고사나 문화사, 철학사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A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시아의 종교 문화, 역사 모든 그 기존의 생각에서 이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요한문명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고사, 문화사, 사상자가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화, 종교를 보는 시각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인식들로서 제가 제시한 게 H자 연구문화대라고.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그거는 뭐 시간 됐죠? 예, 많이 먹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 어때요? 질문 잠깐 한두 분 좀 답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이거 홍산문화하고 요한문화의 BTS인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네 보니까 예, 90분 동안 열렬 강의 하시는 대시고요. 시간 관계상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질문하고 이유는 이따가 식사하면서 막걸리 먹으면서 따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한 분 있습니다. 너무 강의가 잘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하나만. 예, 맞습니다. 이제 저렇게 했는데 한국 그 역사학계나 이런 데서는 저런 중국의 노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좀 그걸 같은 저런 연구에 다른 한국 역사에 대한 어떤 연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왜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듣고 싶어요. 요한문명 홍산문화에 대해서 국내에서 연구하는 사람은요, 한 손으로 한 5명 정도 꼽을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걔네들은 고조선을 북한의 평양이라고 생각하면 기껏해야 요동까지인데 여기 요서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랑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웃기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는 자료는 다 팩트잖아요. 뭐 고사유족 발견되고 팩트고 요한문명 발견된 팩트고. 제가 재작년에 쓴 책은 707쪽입니다. 요한문명 한반도 관련 쓴 게. 이거는 누군가 연구를 하고 앞으로는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은 주류 역사학계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특강하면서 계속 그런 거 비판을 하는데도 근데 여러- 대학교 사학과에서 강의를 할 때 신입하는 그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문명 타이틀을 달고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하는 강의는 내가 교양 과목으로 요한문명에 이해하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과목 자체를 개설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동북아 역사재단 특강을 할 때도 그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국내 대학에서도 지들이 가르칠 능력도 없겠지만 능력이 없으면 중국 학자들 데려다가 가르치라고 그랬어. 근데 안 하지. 일단 자기네들의 기존 이론이 다 깨지잖아요. 예.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러면 노다지 아닙니까? 연구 과제로서 노다지. 이게야말로 블루오션이에요 진짜. 예. 이제 막 새로 그러니까 내가 그 예를 들면은 중국에는 고고학이 크게 세 개의 그 지역학이 있어요. 하나는 황하문명, 그게 이제 중국의 고고학의 주류들은 거기 하는 거고, 동북 고고학이 있어요. 근데 동북 고고학은 다 뭐 지들 말로 소수민족 고고하니까 그 실력 있고 이런 놈이 여기서 안 해. 다 북경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황하문명, 그게 자기네 주류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미어터져도 동북 지역 고고학은 그냥 근근히 맥만 있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강고학이 있는 4차 우한대학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남방고고학이라고 불러요. 남방고고학이 있어. 크게 이제 3등분을 하는데, 이 북방고고학은, 동북고고학은 찬밥 신세였거든? 요한문명 발굴되고 나서 완전 블루오션 아니에요. 네. 석박사관이 미어 터져야죠. 그렇죠. 석박사관이. 우리나라도 학술대, 홍산문 학술대에 한다 그러잖아요. 네. 연영사범대학, 연영대학에서 석박사 가는 아이들이 발표하고 그래요. 지도교수 감수하에 석박사 과정들이 막 줄줄이 썼어. 옛날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고
그거 뭐 발굴해봐야 뉴스도 다루지도 않아. 동북 이런 거는 황하문명의 무슨 하상주 이런 거 다뤄야 뭔가 스타가 되지. 근데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동북공정 아니 저 요한문명 발견 이후로 그쪽 고고학이 완전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교수님 질문이 저 우리 국내에 예. 저는 저 조금 민족 단체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족 단체들이 많고 뭐 북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강의를 요청하거나 그런 단체는 다 했죠 제가. 하셨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 유튜브. 학원부터 뭐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특강한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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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 사학계 교수들이 이런 부정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네.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무시해요. 아예 공부 안 해. 그럼 요즘 그 사학계 사학과인데 학생들 동원 학생들이 교수들을 그냥 무시할까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못 배우고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배우고? 예, 좋습니다. 시간상 또 많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박수로 강의를 마치고요. 10분 휴식하고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